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 씨는 코로나 예방접종 했나요? 네, 얼마 전에 1차 접종을 했는데요.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정상 접수보다 좀 더 빨리 접종을 했습니다. 어째서 좋네요. 운이 좋았죠. 이게 정말 신청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네, 이게 서울권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에는 이게 잔여 백신이 떴다고 하면 바로 이게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무리일까 하다가 이제 진짜 운이 좋게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화이자로 맞았습니다. 예.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위험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맞아요.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이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이 기상이변까지 정말로 이 덮친 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심하게 또 더 오래 일어날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예상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전 인류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또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과연 올바른지, 또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세원 씨가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중세 봉건 체제에 대항해서 전반적인 진보를 추구했는데요. 특히 자본주의자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경제적 진보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했습니다.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국가는 개혁의 대상이었고요. 그런 국가는 또 전복도 가능하다고 믿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예, 고전적 자유주의는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와 이데올로기를 이끌어오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또 자유주의를 통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대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변화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변화해야 된다고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고, 변화의 범위가 기존 사회의 안정이나 공정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은 현실의 불만족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이 변화를 시도하려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수단도 없었고, 또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어요. 또 그 변화는 혁명적이긴 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반대로 야기되는 이 변화를 추진하려는 점 말고는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변화에 대한 문제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 변화에 대해서의 대응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이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되었고요. 결국 적극적이었지만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어,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공산주의는 이
공산주의 자체가 마르크스에서 파생됐지만 변화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랐죠? 네, 마르크스주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 속에서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의식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 프롤레타리아의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한 혁명가에 의해서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혁명 당시 소규모의 지하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당을 조직했는데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무상급이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지식인들이었고요. 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국가 전체를 이 볼셰비키 당이 장악해서 국가를 운영했어요.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이 중산층 지식인 소수에서 주도됐다는 거죠. 중국도 혁명이 완수에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그게 중요하다고 마오쩌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은 공산당 지도부였어요.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은 전체 인민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층이 변화를 주도하고 방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그 시작은 한때 전 세계 반을 주도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상실되어서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인민이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소수 집단을 어떤 구성 중에 지도층에 있는 소수가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인민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그런 변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사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도 지도부층에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을 하지, 네, 개개인이 이제 뭔가 의견을 모아서 국가를 바꿔나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확실히 이제 소수에 의해서 네, 변화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어떻게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그 일부층에 의해서만 이어져 나간다는 게 좀 길게 지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지도부가 소수가 인민들의 요구를 잘 알아서 반영을 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사실 인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죠. 결국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양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자기 나라에는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고 우리식대로의 어떤 국가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실 중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나키스트들은 기존 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좀 혁명적이고 폭력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그 추구하는 정도가 급진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게 아나키스트들끼리도 비폭력에서 폭력적 반복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체제에 대한 변화의 추구에서 적극적이지만 아나키즘의 이 특성상에 변화를 바라는 대로 이끌어가는 이 동력인 제도나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력원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체주의로 대별되는 파시즘과 나치즘의 변화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성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에 대항해서 혁명적 이념을 통해서 변화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도 혁명의 대상이었죠. 혁명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집단의 강화를 극히 중시했는데요. 결국 파시즘과 나치즘은 변화를 주장하였지만 근대 이전으로 회귀하는 반동주의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변화의 방향도 전체 인민과는 바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전체 시민들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개는 점진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비자유주의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변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현대 자유주의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네. 현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고전적 보수주의와 입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보의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나 실패를 이제 변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정통은 또 지키려는 생각이 강해서 사실상은 또 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소한으로 진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좋다고 여기고 있어서 특히 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제 지금 향후에 급변하는 지구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통제하려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점진적이기보다는 계획의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법률적인 방식이어야 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자유주의보다는 급진적이긴 합니다. 사회민주주의가.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지지는 않고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점에서는 변화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도 이 사회민주주의는 친환경적인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사실 이제 이상적이긴 한데요. 여기서 또 마르크스 주의의 유토피아적 환상이 없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주류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변화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말한 거에 불과했는데요. 향후 변화에 대한 자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앞으로 이 다가올 미래에 유연하게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대해서든지 무엇든지 간에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국민적 합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이번 화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는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마칠게요. 안녕. 안녕!